네, 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예,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습니다. 20개월 만에 이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밤을 꼬박 샜어요. 이제 남북 협상하는 사람들 이제 체력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저 육개항 합의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합의하는데 그렇게 밤을 꼬박 세워서 이게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찐득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쪽에서도 요구할 게 많이 있지요. 이 전쟁 포로 문제에서부터 네. 이산가족 수를 광범위하게 좀 많이 예. 하는 방법. 북한은 아마 그 내부적으로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데 아마 우리보다 신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어서 예. 뭐 100명, 200명 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나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뭐 중간에 파토 내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10월 20일 날 하는 걸로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원래 10월 10일 전에 하자고 요구했는데 결국 북한의 요구대로 20일 날 하기로 합의를 해줬는데 이 10월 10일 날이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라서 뭔가 이날 이 북한 사람들이 이제 촛불을 터뜨리고 뭐 이제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예.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한다면 북중 관계는 상당히 되돌이킬 수 없는 아주 나쁜 상황으로 빠질 것이다. 북한 중국 관계가요? 중국 관계. 시진핑 이게 결국 외교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중국과 북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 네. 시진핑 주석은 취임한 직후에 4차 핵실험 하지 말라고 했다. 네. 그래 했다. 네. 그 다음에 친중파 장성택을 처형을 했다. 이번에 어찌됐든지 간에 남한 한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예.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긴장시키는 이런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예. 거기에는 물론 북한이라고만 찍지 않았지만 결국 북한에 대한 경고지요. 예. 그래서 만일 10월 10일 날 이 핵실험 또는 유도탄 발사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그렇다고 중국이 뭐 북한을 전술 전략적으로 이 단계에서 포기는 안 하겠지만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앙금이 생길 것이다. 아하. 그래서 김정은 서기가 그렇게 우둔한 짓은 나는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10월 10일 날 뭐 이 창건일 기념한다고 뭐 미사일이라 쏘고 이렇게 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감히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10월 10일 날 무력 도발이나 시위가 없이 자기들끼리 축제하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가면 10월 20일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교류인데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게 여기 무슨 조건을 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북한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이산가족 상봉 시켜주면서 뭐 뒤로는 어쨌든 뭘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뭐 다른 걸 좀 풀어라 이렇게 해왔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수 인도적 문제는 오이사 조치에 대상이 되질 않고 오이사 조치 해제는 유엔의 제재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함부로 풀 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 미국, 육자회담 당사국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조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양당사국이라고 하지만 육자회담이라고 하지만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니까 제일 센 게 거기에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보수 우파들의 굉장한 비판과 반대가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것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고 지금 내달 초에 이제 미국을 가니까 한미 안보 강화 차원에서 이 동북아의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 안보 차원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를 해서 보수 우파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오이사 조치에 관한 것도
논의할 수가 있다. 그런데 10월 10일 날 무슨 북한이 돌발적인 일을 저지르면 뭐 다 소용없는 일이죠. 다 소용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은 오이사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뭐 이 민간 교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유연하게 그런 정도는 받아줘도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정세현 그 전 통일장관의 견해에 의하면 그건 필연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산 상봉의 어떤 대가로 기브 앤 테이크로 그런 정도는 인도적 견제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쭉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방중 외교로 사실은 대한민국과 중국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는 시각이 한편으로는 한중이 가까워지는 게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이제 10월에 미국을 가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중 관계가 원만하고 긴밀하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해하지 않는다. 미국이 바라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미국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의 배후 세력인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덜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설득을 해야지요.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력이 뒷받침되지만은 그걸 기반으로 하지만 그게 사람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고려시대 성종 때에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 그때 뭐 20만 대군이라 그러지요. 저 청천강까지 내려왔을 때 이쪽에서는 이 문신인 서희 그 장군이 아닌데 서희 가 나서가지고 단판으로 물리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교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친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문신이지만 이 저 장군 자격으로 저 전선을 지휘했습니다. 대장군. 서희 장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희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천서시인데 이천서시들은 장군이라고 그래요. 서희 장군의 사례를 들어서 역시 얼핏 생각이 나서 내가. 이게 정상외교 시대이기 때문에요. 정상들 간에 신뢰관계가 돈독하면 두터우면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양국의 미래를 얘기하면 그런 정도의 오해는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OECD 가맹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만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내가 여러분들 대리인으로 갔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OECD 가맹국에서 한 사람도 안 가도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치 얘기도 조금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뭐 서문시장도 방문하고요. 그런데 뭐 사실 대통령이 가면 뭐 집권당 의원들이 다 뭐 영접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같이 수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뭐 서문시장 같은 서민들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랬을 텐데 이번에 한 명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권당 의원도 초대 못 받으면 못 나가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보고 이거 대구 지역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되겠구나. 뭐 좀 이 발빠른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곤 있는데 변호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국회를 떠난 지가 근 20년이 되기 때문에 그 20년 사이에 구체적으로 그런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는지 관행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데 대통령 행차하는데 쭉 따라가서 뭐 옆에 배석하고 앉아가지고 나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원칙으로. 그러나 그것이 만일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대구가 고향인 정치적 고향인 박 대통령이 거기에 가는데 뭐 유승민 의원도 막 보기 껄끄럽고 청와대 참모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막
전부 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이게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서 박 대통령 눈에 눈밖에 난 유승민을 비롯해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자기 공천이 어렵다 하는 거. 아니 고 박사님 이런 이율 배반이 어디 있나요? 이 그럼 새누리당 민주정당입니까?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을 그러면 대통령의 눈밖에 나고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은 찍어서 공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퇴연히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런 셈이죠. 이게 방송에서 이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유승민이 큰일 났지 않느냐.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지난 3년 동안 대구를 갑니다. 저희 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게 얘기해. 유승민 의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공천을 안 주면 그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되게 돼 있어요. 만일 그러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공천을 안 줬다 그러면 고향에서 대통령 입장이 고약하게 된다고. 나는 절대 그건 그렇게 믿질 않고 그래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걸 당청 회의를 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는 이상 그런 말이 더 이상 안 나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김무성 대표의 설명대로 이거 박심이 작용할 여유도 없고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건데. 그렇죠. 그 여유가 없는데 그게 선거 지금 반년 놔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제 말에도 수긍하고 유승민 의원은 공천될 것이다. 그 농담으로 제가 안돼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내가 대학 후배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거절하지 않나 내가 나서서도 선거운동 해주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 좋을 거라고 그래.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 방송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게 박 대통령에도 누를 끼치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구 지역의 주민들과 오찬하는 자리에서요. 깔딱고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한 곱이 산을 오르다 보면 마지막 한 곱이 있잖아요. 정말 숨이 막 여기 턱끝까지 할 때 이 깔딱고개 이것만 넘으면 된다. 지금 대구도 대한민국도 깔딱고개에 있다.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순간을 잘 넘기면 반드시 더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제 조금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8.15 합의는 어떻든 이 일촉즉발, 일촉즉발이라는 게 딱 부딪히면 폭발한다는 뜻이거든요. 일촉 한 번 접촉에 그러니까 어딘가 국지전이 일어날 위험도 있고 불안했는데 좌우간 8.15 합의로 무사히 지내갔고 그다음에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지지율이 팍 올라갔는데 그 두 개를 제쳐놓고 국내 정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도 핵심 장관들도 이게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오늘도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 오르고 좋아질 전망 없고 지금 조선업이 불황인데 이게 국외조선사의 노조가 파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쌓아놓은 돈이 있다 18조 그게 현금 쌓아놓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손발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산 넘어 산이 이게 도처에 지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뢰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는데 쳐다보니까 아주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이게 표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 너무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석비서관을 앞에 놓고 그 너머에 있는 국민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석비서관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발표 사항이 있으면 대변인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고 텔레비에 나와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일일이 왜 이렇게 됐다. 조선업은 이렇게 되고 주택 문제는 이렇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계속 설명을 하면 그 설명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면 대통령이 갈 화살이 줄어들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실수 중에 하나가 IMF 구제금융을 가는 그 순간에 국민 앞에 설명을 안 한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그때 대통령 자신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동남아 전체가 IMF 위기에 다 휩쓸렸는데 대한민국만이 어떻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변명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장면이었는데 그걸 안 해버렸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됐는데 예. 그 부분에 김영삼 대통령이 불소통을 해버렸어. 지나간 일이지만 20년 전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걸 국민 앞에 인원하는 자세를 보여라 이거죠. 사실 이 저 깔딱고개 이 발언도 국민하고 직접 만나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또 대통령이 지금 국정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민과 지금 직접 소통하고 대구 같은데 간 김에 그렇게 시장도 방문했지만은 청와대 1000명에 등록된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자회견 2번밖에 안 했잖아요. 2년 반.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아니 담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기자회견 그래도 짧게 질문 응답하는 걸 내가 봤는데 좀 어눌하게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진솔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뭘 두려워합니까? 말을 꼭 청산유수처럼 해야 그게 좋은 대통령이고 좋은 기자회견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해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결정적 해법은 아닌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질문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국회 정무위 파행하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예, 대기실에서 봤어요. 그 싸움꾼들끼리 싸움 정과가 있는 사람들끼리 붙었더구만. 그 참 보기 싫죠. 보기 싫은데 이게 이제 재벌 총수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부르는 데서 일어난 일인데 이 국회가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벌 총수 아마 10대 재벌 총수들은 다 어디선가 의원 개개인이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을 신청을 하고 그 상임위원회별로 아직 채택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7개 상임위원회에서 불렀어. 자 그러면 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은 안 부르는 쪽이고 야당은 부르는 쪽인데 이종걸 원내총무는 재벌에 대해서 따져서 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재벌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질문하고 답변합니까? 한나절 합니까? 1시간 합니까? 10분, 5분 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출석을 하면.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하고 들어보나 마나한 답변 듣는 걸로 그냥 쇼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동빈 회장이 정무위에 가령 나온다고 치면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그럼 여당 의원들 참여해서 물어볼 겁니다. 뭘 물어보느냐? 그 지배구조 개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형제끼리 싸울 것입니까? 지배구조 개선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법대로 하겠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이미 끝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답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조항을 실천하고 있어 재벌 구조 개선을 위해서 국회가 정말 국민 대표자 기관으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정 재벌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청문회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죠. 이렇게 끝나버리면 재벌들에게 국회가 무섭지 않는 기관으로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로비를 해가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은 나와서 혹시 실수하는 것, 또 텔레비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일로 나오는 것처럼 이걸 극력 피하거든요. 그러면 신청한 국회의원 쪽에만 로비가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신청 안 한 새누리당 쪽에도 로비가 가. 잘 부탁합니다. 채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고 박사가 자꾸 그러신데 내가 13대 국회 국정감사가 처음 부활됐을 때 무소속으로 상공위원회를 했는데 그 정말 눈꼴 씌어서 말이야. 이것들이 정말 국회의원인가? 국민이 이거 알면 이거 전부 목을 잘라버려야 할 일들인데 그건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하면 시간 주면 말이죠. 국회의원이 어떻게 피감기관장 출석 여부를 놓고 이런 식으로 감싸고 그 불러놓고서 뒷돈 안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는데 다 뭔가 쌈생이 있고 이 짓들을 하는데 이 버릇은 지금 아마 더 악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13대부터 그랬습니까?
13대 때 부활이 되고 국감이 부활됐어요. 부활이 그때 부활되자마자 되자마자 그 꼴을 보고 제가 예. 그 상공위원회에 이 두 번 해보고 네. 이 국감 증인 소용돌이 없는 외교위원회로 갔어요. 그 위원회를 바꾸고 외교위원회 갔더니 아무도 부탁한 사람도 없고 시원하게 됐어. 아, 참. 외교위원회 지금 저 나경원 의원은 시원할 거예요. 화살 피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그 국감이 사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이 입법부의 정말 유력한 장치로 이 부활을 시켰는데 부활되자마자 그런 온갖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네. 그리고 다음 예산을 이 정도로 어떻게 유지해서 다시 줄 것인가. 이걸 검사하는 데에 난데없이 제3자들을 부르는데 이것은 국회법에 정해지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 부분의 문제를 찐득하게 정말 따져야죠. 이렇게 되면 재벌들 입장에서는 1년 365일 중에 하루, 네. 364일은 안심하고 살고 하루, 그 하루도 반나절도 1시간, 1시간도 10분, 어떤 때는 불러놓고 그냥 가는 일도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쇼인데, 예. 이렇게 해서 이 국정감사에서 재벌 소환 문제로 소용돌이를 한번 치고 나면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뭉태기로 친재벌로 돌아서요. 아하, 친재벌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로비를 다 당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재벌하고 친해져 가지고 친재벌로 돌아서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른 재벌에 대한 시장 지배와 경제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물 건너 가버려서 이거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야. 우리 정치권에 참 민낯을 그렇게 딱 아니 지금 보여주시니까 어떤 신문에 보도됐죠. 어떤 의원은 신청해놔놓고 이걸 빼달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무슨 이 자선금을 투자를 해라 이런 소리까지 났는데 검찰이 왜 이런 걸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진짜 이 하나마나한 그리고 드러나마나한 드러나마나한 하나마나한 질문에 드러나마나한 답변. 이런 국감보다는 진짜 이 롯데그룹 사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런 국감이 아니라 청문을 해라.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라. 예. 그 제안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담담 타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